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 중인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을 놓고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무직 노조와 과도한 혜택이라는 공무원 노조가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열리는 공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채용 형태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나 처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5월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겁니다. 공무직의 인사를 관리하는 공무직 인사관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20년 이상 근속자에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데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무직에게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은 특혜이며 올해 공무직 초봉이 구급 공무원보다 많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무직 노조 측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노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공청회는 사전 신청자 중 허가된 사람만 방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해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해외 파견자에 대해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회사의 지휘를 받았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냉난방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장에 기구를 설치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허리를 다친 겁니다. 동료 2명도 비슷한 사고를 당해 A씨는 이들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여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A씨의 사업체가 해외 파견자 특례에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씨 등은 이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 장소만 해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돼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의 근로장소가 해외에 있었을 뿐 이들이 사업체에 소속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만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해외에서 공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에 따라 반드시 별도 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이 19일 오전 대회지인 러시아 카잔에 도착해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8개국 1,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단장으로 47개 직종에서 52명의 선수가 출전해 20번째 종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산업기계설비와 중장비 정비,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직종에 처음으로 출전하며 10년 만에 재출전하는 조경 직종에서도 메달 획득에 나섭니다. 앞서 열린 선수단 출국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하반기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하반기 기업들의 예상 채용 규모가 지난해 조사 때보다 5.8% 감소한 44,8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42,836명을 채용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1% 줄어든 겁니다. 중견기업의 예상 채용 규모도 지난해보다 21.7%, 중소기업은 4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 결합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고 95%를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판매액이 무려 8,200억 원이 넘었는데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입니다. 은행들의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검사에 착수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은행과 증권사들이 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와 DLS는 이달 초 기준 8,224억 원. 대부분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에서 팔렸는데 90% 가까이가 개인 돈이었습니다. 이 상품들은 만기까지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수익이 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미국 등 각국 기준금리가 오르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예상과 달리 각국 금리가 급락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현 금리가 만기까지 그대로면 판매액 절반이 넘는 4,500억 원 이상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우리은행이 1,200억 원 넘게 판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은 금리 폭락으로 예상 손실률이 무려 95%에 달합니다. 당장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대로라면 투자자들은 원금 대부분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분쟁 조정 신청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은행 등을 대상으로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에 들어갑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 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공지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사실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분쟁 조정 민원 현장 조사도 병행해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이 드러나면 제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 본격 시행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인데요.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지원할 범부처 현장 지원단을 만들어 1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기업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8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 세계 반도체 소재와 달리 어떤 품목이 어떤 규제를 받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규제 대상이 아직은 일본에서 어떻게 딱 나온 부분이 없어서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일본에서 악감정을 가지고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정부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부처 현장 지원단을 통한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 분야별 맞춤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지원단은 10월 말까지 30여 회 개최될 예정이고요. 수급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지원 방안들을 협의하게 되며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등 영향으로 관련 기업은 평균 매출액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계는 기술 국산화와 대체 수입처 발굴을 병행하면서 정부가 밝힌 재량 근로제 확대 정책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 개발하는 입장에서 현재 근로시간에 따른 가장 문제고 국산화나 이런 진행을 단기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현재 지금 근무시간. 정부는 또 국내 일본산 수입 기업과 건별이 아닌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본 내 자율 준수 프로그램 인증 기업 간 연결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만든 값싼 의류나 액세서리들을 국산으로 속이기 위해 라벨을 바꿔다는 이른바 라벨 가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 적발된 액수만 9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시민 감시단까지 만들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한 건물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니 작업장에 귀걸이를 포함한 각종 액세서리, 행사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해 고가로 유통되는 불법
라벨가리 단속 현장입니다. 서울 동대문 일대의 일명 라벨가리 골목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가게 곳곳에는 원산지 변경 라벨 작업 절대 사절, 원산지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이 같은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대문의 한 상인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단가는 또 너무 싸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제품이 사실 설 자리를 많이 잃었죠. 실제 라벨가리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50억 원 상당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5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0억 원 이상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의류업 등에서 일하는 민간인과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현업 종사자를 포함해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 감시단을 발족한 겁니다.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지 않냐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산들이 한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캠페인을 할 것이고요. 이 감시단은 앞으로 의류, 봉제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하면서 불법 의심 정보를 수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 활동 대상으로 의류, 수제화 분야에서 5대 제조업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인 아파트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는 357만 명, 2순위까지 포함하면 650만 명이 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공론화된 지난달 새 아파트 청약자는 1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 통장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마다 분양가가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만큼 강남북을 놓고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예상됩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도심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서초 그랑자이의 평균 당첨 가점은 69점이었으며 위례 신도시의 경우 최저 51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는 더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0점 중후반대 커트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60점 아래라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분양단지를 노려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60점 이상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부양가족도 4명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30% 이상 낮아져도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수억 원대로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꼼꼼한 자금 계획은 필수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장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나설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은 얼마나 많은 대출을 안고 있을까요?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 물가와 집값이 오르며 대출은 이 대한민국 성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됐나요? 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일자리 행정 통계 임금 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의 잠정 평균 대출은 4,076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281만 원이 증가해서 7.4%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은 불과 3.6%밖에 되지 않아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증가율이 높다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요. 우선 내수 경기가 더욱 침체가 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연체율도 높아질 수 있잖아요. 이 경우 이자도 중요할 텐데 주로 어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네, 대출 기간별로는 평균 대출 규모가 은행은 2,592만 원, 비은행은 1,485만 원으로 각각 8%와 6.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연체 금액을 대출 잔액으로 나눈 연체율은 0.56%로 1년 사이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박하연 아나운서의 이야기처럼 대출이 증가한 만큼 연체 역시 늘었다는 거죠. 특히 은행의 경우엔 연체율이 0.22%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은행의 연체율은 0.1%포인트가 오른 1.1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연체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였나요? 네, 바로 소득과 대출 건수입니다.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은 증가했지만 연체율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평균 대출은 1억 4,066만 원이었고 7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9,943만 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은 7,774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4,633만 원, 3천만 원 미만은 2,600만 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이 대출 규모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오히려 소득이 높은 경우가 더 낮았는데요. 1억 원 이상의 연체율은 0.11%로 최저 수준이었지만 3천만 원 미만의 연체율은 0.7%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 연체율은 대출 건수와도 큰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연체율은 0.71%였지만 한 건의 경우 0.36%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네, 소득이 낮을수록 연체율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갚기 힘든 상황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대출은 소득 규모를 감안해서 되도록 적게 받는 것이 좋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대출 금액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어디였나요? 네, 대출금을 가장 크게 안고 있는 연령층은 40대였습니다. 이 40대의 1인당 대출 규모는 5,95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85만 원, 즉 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50대 평균 대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14만 원 증가했고 60대와 70세 이상은 오히려 대출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29세 이하와 30대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 금액은 1,09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4만 원이 늘어 3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평균 대출 금액도 5,30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74만 원이 늘어 14.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집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대출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요.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 대출이 4,99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의 경우도 대출 금액은 아파트보다 적었지만 오히려 증가율은 늘었는데요. 단독주택의 평균 대출 금액은 2,64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가, 연립, 다세대 평균 대출 금액은 3,2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 및 기타 거주자 평균 대출 금액도 13.2%가 증가한 3,022만 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지만 소득에 비해 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도 늘고 집값도 안정이 되는 이상적인 미래는 과연 언제쯤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